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자, 우리가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달하는 산업이에요. 종류도 너무 많고.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는 당연히 서비스업 3차 산업이 비율이 되게 높죠. 되게 높아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서비스 산업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왼쪽 거부터 할게요. 자, 서비스업을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로 구분해요. 뭐 쉽죠? 공공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공공의 이익하고 관련된 거, 뭐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일반 개인 사기업한테 맡기면 이게 뭔가 공공성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공공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민간 서비스는 그냥 말 그대로 음식점, 뭐 미용실, 뭐 기타 등등 뭐 다 그런 것들이 민간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건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비스업은 누가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야, 너 이거 이용해, 그게 아니라 누가 필요로 하니까 그 산업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누가 그걸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봐요. 그 용어부터 정리를 하자면요, 수요 주체에 따라서 서비스업을 분류하면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고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 가운데 생산을 담당한다. 물론 얘만 생산을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생산을 담당한다. 기업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기업만 만들어내는 거 아니지만 기업들이 무언가를 주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소비를 주로 한다. 소비자. 비슷한 말로 그냥 개인이죠. 우리가 소비자라 그러면 소비자 권장 가격,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일반 개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만 소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을 소비 주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로 개인이 이용하는 걸 소비자 서비스업. 그다음에 주로 기업 중에서도 본사야 본사. 기업의 뭐 생산 공장이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기업 본사가 주로 이용하는 걸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구분을 해요. 됐죠? 뭐 용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요. 자, 소매업, 편의점, 뭐 대형마트, 백화점 주로 개인들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업. 당연히 시중에 있는 수많은 이렇게 시장에 있는 거리에 있는 뭐 음식점들, 여행 가면 잠자고 그런 것들 대부분 개인이 이용하는 거잖아. 그에 비해서 자,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건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그대로 전문 서비스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아니 나도 은행 가고 우리 아버지도 은행 가는데 이건 뭐냐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 당연히 기업들도 회식하지 여기서. 기업들도 백화점에서 물건 사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 뿌리죠. 근데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헷갈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음식, 숙박 이걸 주로 소비자 서비스업의 대표로 이렇게 물어보고요,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얘네들은 조금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니까 전문 서비스업을 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특징을 보니까 소비자 서비스업은 주로 개인이 이용한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물론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당연히 전국적으로 사람이 고르게는 아니고 살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편의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까 아니면 대체로 인구 분포하고 비례할까? 당연히 사람이 사는 곳이면 편의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해서 인구 그런 규모보다 더 많이 막 몰려있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중국집 또는 약국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분산 입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말은 인구 분포하고 거의 비례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것과 달리 기업이라고 하는 건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그냥 특정 지역에 몰려 있죠. 대도시. 그 중에서도 도심 지역에 몰려 있잖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광고 기획 회사야. 그리고 광고는 개인들이 별로 하지 않잖아. 다 기업들이 만들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도심 지역에 몰려 있으니까 나는 회사를 어디다 만들어야 되냐면
기업 본사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 기업 가까운 곳.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주로 대도시의 도심 지역이나 부도심 지역에 입지한다. 서울의 중심부나 아니면 강남 쪽에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했으면은요, 뭐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회사당, 사업체당 매출액은 소비자 서비스업이 대체로 클까, 생산자 서비스업이 대체로 클까? 회사의 규모를 보시면 돼요. 자, 편의점, 그 다음에 광고 기획사, 당연히 광고 기획사가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 그래서 사업체당 매출액은 또는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이게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나중에 문제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탈공업화 사회에서는 파급 효과가 큰 주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는데 현재 소비자 서비스업의 규모가 더 클까, 생산자 서비스업의 규모가 더 클까? 얘는 원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살펴봤던 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비율 두 개만 하더라도 45%가 넘어가요. 그런데 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뭐 이런 것도 해봤자 아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율 자체는 소비자 서비스업이 훨씬 더 높은데 성장 속도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빠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자, 우리 수업할게요. 자, 어제는 전자칠판이 말을 안 들어서 혹시 몰라서 그냥 오늘은 그냥 태블릿 직접 연결했어요. 근데 다른 반에서 이렇게 수업을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더 편하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필기해놨는지도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어쨌든 자, 우리가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 자,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는 건 뭐 넓게 보면 서비스업에 들어가는데 전기랑 비슷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이용하죠.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뭐 특징들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교통수단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운송비예요. 운송비.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그래서 운송비를 봤더니요. 총 운송비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총 운송비는 기종점 비용하고 주행 비용으로 나뉜다. 일단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자, 기종점 비용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터미널 코스트라고 불러요. 터미널 코스트. 자, 터미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터미널이죠. 자, 그리고 기종점은 출발하는 지점과 도착하는 지점을 기점 종점이라고 불러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아는 말일 텐데. 그럼 기종점 비용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자, 우리가 비행기를 생각을 해보면, 자, 비행기 그런 운임에 포함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항 지어야죠. 그 다음에 비행기 구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당연히 월급 연봉 줘야죠. 자, 그런 돈들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돈을 기종점 비용이라고 한다. 됐죠? 자, 또는 트럭이라 그런다면 그냥 출발하기 전에 물건 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 이런 돈을 기종점 비용이라고 한다.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주행 비용은 주행은 달릴 주자, 행은 갈 행자, 얼마만큼 갔느냐. 거리에 따라서 증가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름값, 그다음 톨게이트 비용.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이제 운행료가 점점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총 운송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거리가 0이에요. 0인데도 돈이 들어가. 기본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택시 탔더니 기본 요금, 지하철 탔더니 기본 요금. 됐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운송비가 증가한다. 총 운송비는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을 더한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가 나오는데, 자, 이 그래프는 외워주세요. 뭐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고 뭐 공부하다 보면 쉽게 외워지긴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운송수단은 넓게 보면 4개, 자세히 보면 이제 5개. 자, 우리가 비행기, 그 다음에 도로를 달리는 거, 뭐 자가용 버스, 트럭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 지하철과 기차를 포함하는 건데 여기서는 철도라고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운, 바다를 다닌다, 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기종점 비용이 서로 다르고요. 주행 비용이 거리에 따라서 증가하는 비율이 또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뭐 정리할게요. 자, 먼저 이 운송비는 여러분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단위 무게 또는 단위 인원을 기준으로 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 배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뭐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이 타기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타이타닉 알죠? 좀 슬프지만 혹시 몇 명 죽었는 줄 알아요 그때? 타이타닉 사고 때 몇 명이나 죽었을까? 1000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사람이 많이 타. 그리고 우리가 버스나 아니면 자가용은 몇 명 안 타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대씩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또는 1톤, 이걸 기준으로 이제 운송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기종점 비용을 봤더니요, 일단 따로 노는 거, 비행기는 따로 놀거든요. 항공기는 공항 짓는데 돈 억수로 많이 들어가고요. 비행기도 비싸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종점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자, 우리가 저가 항공 같은 건 좀 무시하시고요. 일반적인 비행기는 운임도 비싸요. 얘는 그래서 따로 논다, 제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 물어볼까? 자,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전기 자동차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자, 우리 공부했잖아. 자, 여러분들 전기 뭘로 만들지? 자, 우리나라에서 전기 뭘로 제일 많이 만들어요?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석유 뭐 이런 걸로 만들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건 석탄으로 제일 많이 만들죠. 그럼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타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니까 얘가 뭐 이게 아니 이런 표현 잘 안 쓰긴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그 발전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자, 내가 정말 처음인 것 같아. 멍청하다는 표현 하나 쓸게요. 얘처럼 멍청하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뜻이냐면, 전기 자동차를 타면서 야, 나는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나는 대기 오염,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전기 자동차도 분명히 이산화탄소 발생시켜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는 일반적인 그런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하고 비교하면 지구 온난화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좀 덜 영향을 미친다? 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타면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물론 이제 멍청하다는 표현을 이제 웃자고 한 거니까.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를 조그만한 자동차에서 이제 이걸 다른 에너지로 변환해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 조그만한 기계가 내는 효율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기계가 정말 전력으로 생산하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된 그런 기계가 전력으로 바꾸는 거랑 뭐가 더 효율이 좋을까? 당연히 덩치가 큰 것들이 더 효율이 좋아요. 전문으로 만드는 거지, 정말 그거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운송수단도 크면 클수록 값은 물론 비싸긴 하지만 효율이 좋아요.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기종점 비용 순서를 보면 도로가 제일 적게 들어가요. 뭐 터미널 같은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버스 정류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도로도 포장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트럭 한 대 얼마 안 크잖아요. 그래서 기종점 비용은 제일 작고요. 지하철, 기차, 역 있어야 되고, 선로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차 덩어리 크고, 중간쯤. 그 다음에 배는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실으려면 커다란 어떤 기준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종점 비용 순서가 도로가 제일 싸고 그다음 철도, 그다음에 해운 순으로 점점 비싸진다. 비행기는 따로 놀고요.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주행 비용은 도로가 에너지 효율이 제일 떨어지다 보니까 제일 빨리 증가해요. 그리고 배가 제일 덩치가 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다 보니까 제일 느리게 증가한다. 철도는 그 중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뭐 뻔한 거긴 하지만 이 운송비는 지금 이제 총 운송비예요. 총 운송비.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까운 거리까지는 어떤 걸 이용하는 게 제일 운송비가 적게 들까? 도로. 그 다음에 거리가 멀 때는 제일 저렴한 게, 제일 싼 게 해운. 그쵸? 외운다기보다는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운송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거리에 따라서 운송비가 제일 싼 운송수단이 달라진다.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은 뭐 단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뭐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물어보거든요.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건 해운, 단거리 수송에 유리한 건 도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그래프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이 만든 건데, 자, 미국 땅덩어리 크죠? 자, 단거리하고 중거리의 이 기준이 대략 얼마쯤 되냐면요, 500km쯤 돼요. 500km. 자,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500km가 안 돼요. 400km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단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통 자체가 도로교통 중심이다.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정리하세요. 시간 조금 줄게요. 자, 뒤에 부분 뭐 별거 없으니까 빨리 끝내고 자습할게요. 빨리 끝낼게요. 자, 이제 교통수단별 특성 볼게요. 자, 도로교통하고 철도교통하고 해운하고 항공하고 상대적인 특성 비교하는 건데, 용어 정도만 정리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늘 이용하는 거니까. 자, 먼저 도로를 보면은요,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제일 싸다. 그 다음 주행 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다. 비행기는 아예 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기동성과 문전 연결성이 좋대요. 기동성과 문전 연결성. 자, 기동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축구를 하는데 저 선수는 기동성이 좋다,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는 걸 기동성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약간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출발하고 싶을 때 제때 출발할 수 있느냐, 그 당시 그때 출발할 수 있느냐. 자, 그것도 헷갈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은요, 배차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차 간격. 자,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가 신림역을 가야 돼. 그럼 물론 이제 앱으로 버스 얼마 기다려야 되는지 보고 나가는 친구도 있지만, 버스는 그냥 나가서 기다리면 금방 오죠. 근데 예를 들면 비행기 타러 간다. 마냥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 맞춰서 가죠. 그래서 배차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원하는 때 출발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기동성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가장 기동성이 좋다. 됐죠? 자, 그리고 문전 연결성은 이 문, 도어. 자, 우리가 출발하는 곳에 문이 있고요, 도착하는 곳에 문이 있어. 그럼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얼마만큼 잘 연결하느냐.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정류장 또는 터미널이 얼마나 많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버스를 예를 들면 조금만 걸어가서 버스 정류장이 나와요. 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뭐 도착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버스는 정말 워낙 수가 많으니까, 정류장이 많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꽤 가깝게 연결을 해주죠. 근데 비행기는 또는 기차는, 그쵸? 내가 비행기 타려면 공항까지 가야 되잖아. 멀잖아. 우리 집에서 멀잖아. 도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터미널의 수가, 정류장의 수가 많으면 문전 연결성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 연결성이 안 좋은 건데 제일 좋은 건 도로죠. 도로가 제일 좋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형적 제약. 비행기하고 배는 지형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건 철도하고만 비교를 해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지형적 제약 중에 경사가 꽤 급한 산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차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 어떻게 올라갈까? 자, 도로를 이렇게 놓으면 올라가기 쉬워,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관악산 못 올라가. 물론 관악산에 실제로 도로를 내진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건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회전을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도로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올라가죠. 근데 기차는 이렇게 급하게 회전 같은 거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형 제약, 그러니까 지형이 이렇게 있을 경우 도로가 더 이렇게 지형의 어떤 한계, 그걸 극복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약간 무르거나 그러면 철도는 워낙 덩치도 크고 무거우니까 철도 까는 것도 좀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는 상대적으로 쉽잖아. 그래서 지형적 제약이 도로가 적고요, 철도가 많다.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철도는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 증가율이 도로와 해운의 중간이다. 그래프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 안 물어봐요. 도로하고 해운만 물어봐요. 얘는 단거리, 얘는 장거리. 그 다음에 철도는 정시성과 안정성이 우수하다. 정시성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킨다. 자, 우리가 지하철, 기차, 교통체증이라는 게 거의 없죠. 물론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체증이라는 게 없잖아.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나중에 뭐 대학생 돼가지고 약속을 시간을 잡았어. 야, 나 지하철이 막혀서 늦게 왔어. 멍청한 소리죠. 그러니까 버스가 늦어서 라고 핑계를 대지, 지하철이 늦어서 막혀서 그런 표현을 쓰진 않잖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그 다음에 안전성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 기차나 지하철 사고 거의 안 나잖아, 도로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별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해운은 기종점 비용하고 주행 비용 증가율이 이렇다.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멀리 갈 때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상 조건에 제약이 많음. 바람 세게 불거나 안개 많이 끼거나 태풍 오거나 하면은 운행 못하죠. 이건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진 않아요. 둘 다 기상 조건이 이게 제약이 심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는 속력이 느려요. 속력이 느려. 자, 여러분들 배를 타본 적 있죠? 배가 많이 빨라요? 아니면은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뭐 수학여행 같은 거 가가지고 유람선을 탔대. 그럼 보통 이제 갑판 위에 올라와가지고 구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막 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속버스나 그런 거 탈 때 창문 안 열리거든요. 위험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창문이 열려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잖아? 그럼 되게 위험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서 배가 물에 조금 잠겨가지고 물을 이렇게 헤치면서 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배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사람이 타기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물 싣고 멀리 갈 때, 그럴 때 주로 이용한다. 배는 화물 중심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비행기는 뭐 쉽죠? 비싸지만 빠르다. 그다음에 기상 조건 심하게 받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수송에 유리하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밑에 있는 그래프 보고 빨리빨리 좀 마칠게요. 자, 이건 그래프 이제 외우시면 돼요. 뭐 이해라기보다는 이것도 외우는 부분이라서. 자, 교통수단은 사람하고 화물, 물건을 당연히 나르는데 사람을 여객이라고 부르고 물건을 화물이라고 부르죠.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송을 하는데 운송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서만 나르느냐 아니면 해외로 나르느냐, 이것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볼게요.
자, 우리가 사람 여객을 먼저 보면은요. 국내 여객. 독보적인 1등이 도로예요. 사람들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고 버스 타고 그다음에 고속버스 타고 됐죠? 그래서 도로가 독보적인 1등. C가 도로예요. 그러면 자, 이제 비행기하고 배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좀 논외로 하고요. A, B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D, E보다는 훨씬 많죠. 자, 그럼 하나가 지하철이고 하나가 철도인데, 자, 여러분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까? 사람들이 철도를 많이 이용할까? 지하철. 왜냐면 지하철은 대도시 안에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많이 나르잖아. 철도는 멀리 갈 때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대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하철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막 점점 부담스러워. 애들이 막 눈이 감기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까? 눈을 마주치면 안 되겠어. 내 속력으로 갈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게 지하철이고요. 세 번째로 많은 게 철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두 개를 구분하는 걸 물어보진 않거든요. 둘 다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조금 더 많고요. 항공이 조금 더 많고 배가 제일 적어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면.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국제여객 보면 국제여객. 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죠. 육지로 가려면 북한을 넘어가야 되잖아. 육상 교통은 외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제로. 다 제로. 그리고 해운하고 항공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외국 갈 때 배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요?